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양도구육, 양도구육.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대학생 때 용돈이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제일 싼 컵라면을 집어들었는데 패키지에는 엄청 맛있어 보이는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탱글탱글한 면발에 고기도 듬뿍, 야채도 알록달록하게 들어있고. 그런데 막상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양두구육이에요. 양, 머리 두, 개, 구, 고기 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인데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나쁜 것을 속여서 파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간판은 화려한데 실속은 없는 상황이나 광고와 실제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 제나라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신하 중에 남곽처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교묘했던 게 왕 앞에서는 항상 충성스럽고 현명한 척하면서 온갖 좋은 말만 늘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어요. 마치 양머리 간판을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꾼처럼 말이에요. 왕은 겉모습만 보고 그를 밀었지만 백성들은 점점 고통받게 되었고 결국 이런 상황을 비판하며 생겨난 말이 바로 양도구육이에요. 그 라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패키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면은 뚝뚝 끊어지고 고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야채는 시들시들한 게 몇 개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이게 바로 양두구육이구나 싶었죠. 겉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것들에 속지 말고 진짜 실속이 있는 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실속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실속은 없는데 지공할 수 있을까요? 믿고 거르는 거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니까요. 겉은 겉대로 드러나게 해서 겉대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이 온다면 전 그 편의점을 사랑할 거예요. 일석이조, 일석이조.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우산도 없이 왜 이렇게 서 있나? 저는 당황해서 버스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면서 그럼 비도 피하고 버스도 기다리고 참 똑똑하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간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일석이조라는 말이었거든요. 일석이조는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나 일, 석은 돌석, 이는 둘 이, 조는 새 조자를 써서 만든 말이거든요.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로 쓰이죠. 요즘으로 치면 배달시킬 때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고 이것저것 담다 보니 며칠 먹을 것까지 생겼을 때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위나라 때 조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계산적이고 영리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조조가 사냥을 나갔는데 활 한 발로 나는 새 두 마리를 동시에 맞춘 거예요. 그걸 본 부하들이 감탄하면서 역시 우리 주공께서는 한 번의 화살로 두 마리의 새를 잡으시는군요. 라고 칭찬했죠. 조조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작전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실제로 조조는 전쟁에서도 이런 전략을 자주 썼어요. 적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챙기는 식으로요. 그런 조조의 지혜로운 전략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비를 피하려고 정류장에 들어왔는데 덕분에 버스도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일석이조는 단순히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설상가상, 설상가상. 커피 향을 맡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왜 어떤 향기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 향 하나로 갑자기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향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그래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인데 눈 설자, 위 상자, 더할 가자, 서리 상자예요. 이미 춥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친다는 의미거든요. 좋지 않은 일에 또 다른 나쁜 일이 겹쳐서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벼슬길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나면서 귀향을 가게 됐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첫 번째 귀향지에서도 힘들었는데 다시 더 먼 곳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정말 끝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눈 내린 땅 위에 서리까지 내려서 더욱 춥고 메마른 상황처럼 말이에요. 소동파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 카페 향기로 떠올린 5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어요. 3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열쇠를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완전히 설상가상이었죠. 그때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런 날도 있구나,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요. 인생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 하나로도 벅찬데 또 다른 문제가 겹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만나는 회색 털의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처음엔 너무 말랐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만 봐도 도망가고 비 오는 날엔 어디선가 떨고 있을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고진감래예요. 고진감래는 괴로울고, 다할진, 달감, 올래 이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유선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다 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주변에선 모두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유선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쓴맛만 벗으니 이제는 단맛을 볼 때가 왔다고. 그 말이 바로 고진감래가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야 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을 텐데 보통 사람이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유서는 달랐어요. 고생이 끈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길고양이가 제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해 보였는데 조금씩 밥을 챙겨주고 따뜻한 곳을 만들어주니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제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와서 다리에 비비고 햇볕 좋은 날엔 배를 하늘로 향하고 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정말로 알았어요.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뒤에 오는 행복은 더욱 달콤하다는 걸. 고진감래는 단순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라는 뜻이거든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길 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한 마리 고양이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야옹야옹 울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신경 쓰이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가 따라올 때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길에서 10,000원 줍기도 하고 놓친 버스 대신 탄 다음 버스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이 고양이가 진짜 행운의 상징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새는 변방이라는 뜻이고 옹은 늙은 사람, 지는 이의, 마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말을 했길래 사자성어까지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죠. 하지만 노인은 의외로 태연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들은 노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간 말이 야생마 한 무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죠. 하룻밤 사이에 한 마리가 10마리가 됐어요.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축하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들이 또 고개를 갸웃했는데 이번엔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새로운 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죠. 마을 사람들이 이번엔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노인은 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맞았어요. 얼마 후 전쟁이 터졌거든요.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노인의 아들만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징집을 면했어요. 결국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고양이가 귀찮게 따라온 것도 처음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게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 거더라고요. 지금 힘든 상황도 나중에 돌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인생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지금 당장은 불운해 보이는 일도 나중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각골난망, 각골난망.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김치찌개 맛을 제대로 못 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매일 먹던 그 맛인데 정작 레시피를 물어보질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적당히 감으로 하는 거야 라고만 하셨거든요. 냄비에서 김치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각골난망인데요.
각골 난망은 뼈에 새길 각, 뼈 골, 어려울 난, 잊을 망자를 써서 뼈에 새겨 잊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뼛속 깊이 새겨져서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은혜나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기억에 남는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꿔놓을 만큼 깊은 울림을 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인물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무는 외교사절로 흉노족에게 갔다가 억류되어 무려 19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야 했어요. 흉노족은 소무에게 한나라를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소무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 결과 시베리아 같은 추위 속에서 양을 치며 버려진 채 살게 된 거죠. 매일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한나라 황제가 내린 사절의 증표인 부절을 한 번도 놓지 않았대요. 부절의 깃털이 다 떨어져 나가도 막대기만 붙들고 있었다고 해요. 19년 후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온 소무를 본 사람들이 그의 충성심에 감동받아 뼈에 새겨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라고 표현한 게 각골 난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어머니의 사랑도 그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매일 해주시던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뼈에 새겨질 만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지금 냄비 앞에 서서 김치를 볶고 있으면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져요. 조금 더 볶아야 돼. 그래야 단맛이 나거든. 이라고 하시던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결국 각골 난망이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면초가, 사면초가.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흰 머리에 구부정한 등. 그런데 눈빛만큼은 정말 또렷하셨거든요. 젊은 친구, 혹시 시간 있나? 갑자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말이지 사방이 다 적일 때가 있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나?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사면초가예요. 사면, 초가, 내면 사자에 얼굴 면자, 초나라 초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사면초가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풀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노래가 들리는 게 나쁜 일일까요? 이게 바로 사면초가의 진짜 의미거든요. 완전히 포위되어서 사방팔방이 다 적이고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하나인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힘이 장사라서 솥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전쟁터에서는 무서울 게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항우가 유방이라는 사람과 천하를 두고 싸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항우가 계속 이겼어요. 워낙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전에서 가해정이라는 곳에 포위됐어요.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르 노래가 들려왔어요. 이게 바로 항우의 고향 노래였거든요. 항우는 깨달았어요. 아, 내 부하들이 다 유방편으로 넘어갔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순간 항우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우희라는 여인과 마지막 술을 마시며 이별을 고했죠. 그리고 결국 자결하고 말았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전쟁 때 피난을 가셨대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사면초가 닫았다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깨달으신 게 있대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남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 전쟁통에서고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찾으셨고 결국 모두 만날 수 있었대요. 진짜 절망적인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인 셈이죠. 와신상담, 와신상담.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이, 힘든 일 있어도 참고 견디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취업 준비 3년째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야, 견디는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야 하시면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그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와신상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와는 누울와, 신은 섭신, 상은 맛볼상, 담은 쓸개담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섭 위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복수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굴욕을 당하고 실패를 겪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시련을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이야기예요.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 사이에 벌어진 처절한 복수극이죠. 처음에는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버지까지 잃게 된 오나라 부차가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매일 밤 딱딱한 섭 위에서 잠을 잤어요. 편안한 침대를 거부하고 매일 고통을 느끼며 복수심을 불태웠던 거죠. 그 결과 강해진 오나라군으로 월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번엔 월나라 구천의 차례가 되었어요. 나라를 잃고 오나라의 포로가 되어 온갖 굴욕을 겪었죠. 하지만 구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쓴 쓸개를 핥으며 이 굴욕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신하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백성들과 똑같이 살며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20년이에요. 20년. 그런데 구천은 해냈어요. 결국 강해진 월나라로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수를 완성했죠. 버스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아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쓸개를 핥으며 견디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와신상담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금의 고통을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양분으로 바꾸는 놀라운 정신력이더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며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금상첨화, 금상첨화.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였는데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모든 팀원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늘 눈치만 보며 살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금상첨화인데요. 금, 비단금, 위, 상, 더할 첨, 꼭, 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아름다운 비단에 꽃까지 그려 넣어서 더욱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겹친다거나 이미 훌륭한 것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시대에 황정견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면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 시가 이미 너무나 완벽했던 거예요. 황정견은 고민에 빠졌죠. 이미 완벽한 작품인데 여기에 뭘 더 보탤 수 있을까?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시는 금상첨화와 같다 였어요. 아름다운 비단에 꽃을 더하듯 이미 완벽한 것에 무엇을 더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의미였죠. 그제서야 제가 그날 느꼈던 아쉬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받은 칭찬이 너무 소중해서 이게 마지막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면 더 아름다워지겠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완벽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동상이몽, 동상이몽.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남편과 제가 같은 재료로 똑같이 끓여도 맛이 완전히 달라요. 남편은 진짜 심심하게 끓이거든요. 저는 막 매콤하게 끓이고요. 둘 다 김치찌개인데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같을 동자에 침상상자, 다를 이자에 꿈몽자예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이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교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무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자신이 스님이 되어 절에서 수행하고 있더래요. 무제는 이 꿈이 너무 좋아서 신하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황후는 전혀 다른 꿈을 꿨어요. 꿈에서 황제가 왕자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꿈이었거든요. 황후는 깜짝 놀라서 깼는데 남편은 행복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한 사람은 행복한 꿈을, 다른 사람은 불안한 꿈을 꾼 거죠. 저희 부부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도 그런 거더라고요. 겉으로는 똑같이 요리를 하고 있지만 추구하는 맛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남편은 담백한 맛을 원했고 저는 자극적인 맛을 원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김치찌개 끓일 때 중간에 나눠서 끓여요. 같은 재료로 시작해서 각자 원하는 맛으로 완성하는 거죠. 결국 다름을 인정하는 게 진짜 함께 사는 지혜인 것 같아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인데요. 전할 전자에 재앙화, 될 위에 복복자예요. 말 그대로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나쁜 일이 도리어 좋은 일로 변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든지, 연인과 헤어져서 슬펐는데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든지 말이에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요.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안 됐다고 위로하니까 세옹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에 그 말이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부럽다고 축하하니까 세옹 할아버지는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그 야생마를 차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사람들이 또 위로하니까 세용할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전쟁이 났는데 다리를 다친 아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세옹지마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해고당한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작은 카페를 차려보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매일 아침 커피 향을 맡으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때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 회사에서 불만만 가득한 채로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때로는 가장 밝은 출구로 이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업자득, 자업자득.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가 계속 같은 쓰레기통 앞에서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배고픈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쓰레기통 안에 뭔가 끼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아빠를 넣었다가 빼고 또 넣었다가 빼고를 반복하는데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머리까지 쑤셔넣고는 빠지지 않아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은 자 스스로 자, 업, 일업, 자 스스로 자, 얻을 득으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 헌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자기 아들 신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원래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태자 이제를 죽이려고 했어요. 신생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헌공이 죽고 신생이 왕이 된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신생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반란이 일어나고 신생도 죽게 됐죠. 헌공이 자기 욕심 때문에 벌인 일이 결국 자기 아들에게까지 화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완벽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맨 적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자기 개발에만 몰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번아웃이 왔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길고양이가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그 고양이는 동네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까요. 일거양득, 일거양득.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처음엔 그냥 배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돼지고기 넣고 대충 끓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찌개가 제가 지금까지 끓인 김치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일거양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은 하나, 거는 들다, 양은 둘, 득은 얻다.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일석이조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를 노리고 갔는데 덤으로 하나를 더 건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평원군이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이분이 진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초나라와 동맹을 맺으러 가야 했는데 함께 갈 문객을 20명 선발했거든요. 그런데 19명까지는 금방 뽑았는데 마지막 한 명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모모라는 문객이 자청해서 나섰어요. 평원군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갔죠. 그런데 막상 초나라에 가보니까 이 모모가 정말 뛰어난 언변으로 초나라 왕을 설득해서 동맹을 성사시킨 거예요. 평원군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죠. 내가 문객을 한 명 더 얻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라를 구할 인재까지 얻었구나. 정말 일거양득이로다. 저도 그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냥 허기를 달래려고 대충 끓인 건데 생각해보니까 냉장고 정리도 되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정말 일거양득이었던 거죠. 때로는 욕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일거양득은 계산하고 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할 일을 성실히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활용점정, 활용점정.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어보셨어요. 젊은이 그림 그릴 줄 알아?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분이 빙긋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인생은 어떻게 그려가고 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활용점정이에요. 화는 그림 그릴 화, 룡은 용룡, 점은 점찍을 점, 정은 눈동자 정자를 써요. 즉,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찍는다는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해서 일을 완성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장승료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림 실력이 정말 신기에 가까웠다고 해요. 특히 용 그리는 걸로는 천하제일이었죠. 어느 날 사람들이 장승료에게 절 벽에다 용 4마리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장승료는 흔쾌히 승낙하고 며칠에 걸쳐 정말 생생한 용 4마리를 그려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4마리 용 모두 눈동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눈을 안 그렸냐고 물으니까 장승료가 말하길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웃었죠. 하도 졸라대니까 장승료가 할 수 없이 용 2마리에만 눈동자를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동자를 그려 넣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2마리 용이 벽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머지 눈 없는 용 2마리만 벽에 남았고요. 그때 버스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열심히 그려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뭔가 늘 허전했어요. 완성된 것 같지 않고 생동감이 없달까요? 아주머니가 던진 질문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게 빠진 건 바로 그 마지막 눈동자, 즉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었던 거예요. 활용점정이란 결국 완벽해 보이는 일에도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죠. 약육강식, 약육강식.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20살부터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현실의 벽이었죠. 사무실을 정리하며 책상 서랍에서 나온 건 오래된 명함들과 함께 적어둔 메모 하나. 약육강식이라는 4글자였어요. 약육강식 들어보셨죠? 약할 약, 고기 육, 강할 강, 먹을 식. 말 그대로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연계나 사회에서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잡아먹거나 지배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그냥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는 걸 보고 잔인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생존의 법칙일 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한나라 때였어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한 장군이 전쟁터에서 한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과 아군이 맞서 있는 전장, 칼날이 번뜩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는 그 순간, 장군이 병사들에게 외쳤을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살고 싶으면 강해져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을 거예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입하고 힘센 장수는 약한 적을 무찌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인권이나 평등 같은 개념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약육강식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구조조정을 당한 후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서 느꼈던 건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였거든요. 약육강식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강해져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과유불급, 과유불급.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아, 그만 좀 만져. 하루 종일 날 들여다보면서 뭘 그렇게 찾는 거야? 맞아요. 요즘 저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 앱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보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유튜브로 넘어가고 결국 운동은 뒷전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인데요. 과는 지나칠 과, 유는 같을 유, 불은 아닐 불, 급은 미칠 급이라는 한자예요. 직역하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예요. 조인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에게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공이 스승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자장과 자아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자장은 예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자아는 반대로 예의에 조금 소홀한 편이었거든요. 그때 공자가 답했어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죠. 그럼 자장이 더 낫겠네요?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바로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의 시작이에요. 공자는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다고 중용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결국 2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면서 목과 어깨는 더 아파지고 눈은 더 피로해지고 건강을 위한 행동이 건강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운동할 때는 아예 다른 방에 두고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였어요. 취업 준비생이던 저는 면접장 밖으로 나서면서 또 한 번 좌절감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면접관 중 한 분이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왜 다른 지원자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이미 떨어뜨려 놓고 왜 상처에 소금을 뿌리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지사지. 쉽게 이르기 자리 바꿔 생각하기라는 뜻이에요. 역은 바꾼다는 의미이고 지는 자리나 위치를 뜻해요. 사는 생각한다는 뜻이고 지는 이 역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와 상대방이 있는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어 생각해 보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각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맹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어느 날 한 왕이 맹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요? 그때 맹자가 답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왕께서 백성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백성의 마음으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백성의 마음으로 왕 자신을 바라보시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맹자의 가르침이 바로 역지사지의 시작이었어요. 그 면접관분 말씀을 듣고 저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동안 면접에서 보여준 모습은 오로지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만 어필했던 거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제가 팀원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0번의 거절을 당한 이유를 말이에요. 역지사지. 자리를 바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온고지신, 온고지신.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살면서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식비가 3,000원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제일 싼 라면을 사서 계란 하나 넣고 끓여 먹는 게 최고의 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되새기고 새것을 안다는 뜻인데요. 온은 따뜻할 온, 고는 옛고, 지는 알지, 신은 새로울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인데 당시 춘추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옛날에 좋은 제도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지혜를 공부하고 되새기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마치 어른들이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 같지만 공자는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거였죠. 만약 여러분이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가난했던 대학 시절이 제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지금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라면 하나로도 행복했던 그 마음을 되찾으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야 할 그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의 순수함과 간절함을 기억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고지신이에요. 우공이산, 우공이산.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다른 팀으로 빠져나가고 상사는 매주 회의 때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공이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공이산. 어리석을 우자에 늙은이 공자, 옮길 이자에 산자예요. 말 그대로 어리석은 늙은이라 산을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어리석다고 하면서 왜 이게 좋은 의미의 사자성어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 집 앞에 태행산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 2개가 있었는데 이 산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도라서 가야 했어요. 하루는 우공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산을 파서 옮겨버리자. 가족들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결국 우공을 따라 매일매일 곡괭이로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웃집 현명하다고 소문난 지수라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했죠. 할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 큰 산을 언제 다 파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때 우공이 한 대답이 정말 멋있어요. 나는 늙어서 곧 죽겠지만 내 아들이 있고 아들에게는 또 손자가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산은 더 높아지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늘의 신이 우공의 정성에 감동해서 결국 그 2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얘기로 돌아가면요. 저도 그때 우공처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만들어 보자고.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씩만 해보자고 했거든요. 신기하게도 3개월 후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돌이켜보니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큰 산을 옮긴 셈이었죠. 결국 우공이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어 보일 만큼 우직하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중마고우, 중마고우.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란 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경계하며 도망가던 녀석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나타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고양이가 저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매일 먹이를 주는 아주머니, 가끔 쓰다듬어주는 할아버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두 친근하게 대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쓰는 중마고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중마고, 한자로는 대나무 죽에 말마, 옛고에 벗우자를 써서 중마고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그래서 서로를 정말 잘 아는 오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중마고우는 소꿉친구, 발톱친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소사라는 사람과 버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대나무로 만든 말이었어요. 긴 대나무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말 타는 흉내를 내며 뛰어다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목마나 흔들말 같은 건데 그 시대엔 대나무가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였거든요. 소사와 버무는 매일같이 대나무 말을 타고 동네를 누비며 놀았어요. 때론 기사가 되어 싸우기도 하고 때론 장군이 되어 전쟁놀이도 했죠. 그렇게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했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챙겼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스마트폰도 게임도 없는 시대에 대나무 하나로 하루 종일 친구와 함께 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순수함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떠오른 친구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함께 등하교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와 저는 방과 후면 늘 골목에서 숨바꼭질하고 구슬치기하고 겨울엔 눈사람 만들고 정말 시시콜콜한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친구 가족이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가기 전날 밤 둘이 골목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자고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서로 바빠져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너랑 골목에서 놀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추억이 아니라 함께 보낸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중마고우는 단순히 오래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함께 나눈 사람이구나 싶었어요.